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보험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험 불만제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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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보험 전문가 백아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높은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넓혀드리는 보험 전문가 오지성입니다. 한 분 한 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혜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봤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칭찬받을 보험을 만나볼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요,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이 내용은 백아름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즘은 보험 시장의 활성화로 시청자분들께서도 3대 진단비나 수술비, 운전자 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 잘 알고들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인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많이 아프시면 병원에 입원을 하시죠. 경증 환자는 간병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이용하는 추세이고, 중대한 질병 환자는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들이 직접 케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입원시키지 않기 때문에 재활병원, 요양병원을 이용하거나 그 또한 여의치 않으면 가정에서 가족들이 돌보게 됩니다. 입원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수술비나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간병 관련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간병비야말로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간병 비용은 다른 의료보험과는 다르게 좀 보장을 해주시는 곳이 없어서 이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특히 요즘 최근에 매체들에서도 이 간병 비용과 더불어서 고령화 사회와 관한 이슈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간병 관련 비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이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병 기간도 2020년 기준 남자의 경우 14.9년, 여자의 경우 19.3년 정도이고 간병 기간 또한 평균 22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고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도 가족분들이 직접 돌보기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비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간병비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모두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길어지는 유병기간과 함께 증가하는 간병기간,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간병자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저도 노후 자금에 있어서 이 간병과 관련된 비용은 좀 준비를 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도 요즘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는 좀 비용이 어느 정도 좀 소모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일평균 간병 비용을 12만 2천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평균 간병비는 12에서 15만 원 선인데 12만 원씩만 계산해도 30일이면 한 달에 370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달 큰 간병 비용 발생으로 1년 기준이면 5천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간병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어보니까 좀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사실 미리 좀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을 좀 여유롭게 준비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가족들이 직접 간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 정도는 가족들이 간병을 하는 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간병 기간이 한 달부터 길게는 3에서 6개월 혹은 그 이상이 된다면 가족 중 누군가가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전담하는 퇴직 간병을 하거나 그것 또한 여의치 않으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간병은 가족 구성원이 직접 하는 거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면서 가족들이 직접 병간호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구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많아져 입원 환자 10명 중 5명은 간병인을 구한다고 합니다. 사회자님 혹시 간병 파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간병 파산이요. 뉴스에서 조금 접하기는 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파산이라는 단어까지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간병 때문에 개인 파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간병에 드는 간병 비용이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간병 인력 문제가 아니라 간병에 드는 비용이 문제라고 합니다.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대부분 가족들이 나누어 간병비를 떠맡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계속되는 간병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 파산을 했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보도하기도 하고 또 뭐 연예인도 부모님 간병 비용으로 집 두 채 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무슨 간병 파산이야 하시겠지만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 비용,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파산까지 이르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결국 현실적으로는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될까요? 간병에 대한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실제로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경제적인 준비 또는 민간 간병보험 준비 모두 10명 중 3명만 준비되어 있고 7명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소화기의 필요성은 알지만 막상 정말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격입니다. 우리가 간병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만 그냥 걱정으로 남겨두고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 알고도 준비하지 못한 본인들과 가족들은 간병의 늪에서 준비하지 않는 지금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전문가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나와 가족을 위해서는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병보험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간병보험은 대체 어떤 부분들을 좀 보장해 주는 건가요? 간병인 보험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입니다. 둘 다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전에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파견해주는 형태이고 간병인 사용 일당은 고객님이 직접 간병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사람이나 비용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특징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부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표를 보면서 두 가지 형태의 간병인 보험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입장에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경우 직접 간병을 해줄 수 없다는 미안함에 정말 잘 돌봐줄 수 있는 전문적인 간병인을 찾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게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입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회사에서 간병인 파견 요청을 하시면 검증된 전문 간병인을 파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병인을 찾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 또한 요양병원까지 간병인을 파견해 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간병인이 파견되기 전 48시간 동안 간병인이 없는 공백 기간이 있다는 것이 아쉽고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3년, 10년마다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네,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을 좀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장점으로는 뭐 번거로움이 없거나 또 편리함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단점에 있어서는 금액적인 부분이 좀 오를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간병인 사용 일당도 어떤 특징 그리고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에 반해 직접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간병인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그 비용을 추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나 공백 없이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할 수 있으며 비갱신형 상품으로 준비할 경우 간병이 정말 필요한 고연령대에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업체나 간병인에 대한 검증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수고스러움이나 번거로움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간병인 사용 일당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경우 가입된 금액보다 초과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 일당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지원 일당의 장점이 사용 일당의 단점으로 또 지원 일당의 단점이 사용 일당의 장점으로 이렇게 좀 교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간병인 보험이라고 하면요, 뭐 나이가 젊으신 분들보다는 좀 고령이신 분들이 조금 더욱더기나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보험은 꼭 고연령이 아니시더라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 간병 때문에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또는 나를 돌봐줄 가족들의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보험이라 꼭 나이가 많아야지만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가구의 경우나 가족이 있는 20, 30대 분들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거나 나를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들과 동일하게 가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 수 있어 요즘은 젊은 분들도 간병인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럼 간병인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도움이 되실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의 인건비가 인상되는 게 걱정이시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에 대한 준비를 추천드리고 나에게 맞는 간병인을 직접 선택해서 고용하고 싶고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보험료를 내고 오랫동안 보장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 준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보험을 선택하면 좋을지 추천까지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필수가 된 간병보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주신 간병인 보험에 대한 총정리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의 장기적인 희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병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평화와 노년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건들이 다 다르고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간병인 보험을 선택해야 하니 꼭 전문가와의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요, 암 치료비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지정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저는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은 입이 3개 달린 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각각 고통의 입구, 돈의 출구, 죽음의 입구라고 비유하는데요. 지금은 다행히도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고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의료 기술이 다양해지면서 과거와 달리 암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작용이 적고 치료 기간이 짧은 고액의 치료를 할 경우
치료비가 여전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 보험 못지않게 많이 가입하시는 게 암보험인데요. 사회자님께서도 암보험 가지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이제는 사실 암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저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발병률 1위가 좀 암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5명 중 2명은 발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남성은 5명 중 2명이,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3, 4명이 살아가면서 암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갑상선암 또는 제자리암 같은 조기 발견으로 인한 유사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암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 드리기 앞서 사회자님은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주변에서 종종 대장암이나 위암, 유방암 등의 이야기를 좀 듣기는 했지만요. 정확히는 어느 정도가 발병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실 겁니다. 주변에 암 환자가 많다고 느끼는 건 맞지만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통계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우리나라 암 환자 등록 수치입니다. 21년도 기준인데요. 이렇게 수치로 보면 많은지 적은지 전혀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들을 토대로 제가 좀 현실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검색에 활용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통계청에서 검색한 화면에 이어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택시 통계를 검색한 화면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통계청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등록 암 환자 수가 27만여 명에 달하고 가장 최근 등록된 택시 차량 대수는 24만여 대에 달합니다. 전국 택시 차량 대수보다 암 환자로 등록된 환자 수가 3만이 더 많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대로변에서 우리 옆으로 택시가 한 대 지나갈 동안 암 환자는 1명 이상 지나가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만큼 암은 흔한 질병입니다. 더 이상 암에 걸리면 사망한다는 말은 옛말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암은 우리 일상에서 감기만큼이나 쉽게 볼 수 있는 생활 질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존율로 따라서 높아졌는데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암 발병 후 5년 이상 생존율이 약 7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치유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네, 이 길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택시의 비유를 하니까 좀 현실적으로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암이 또 더 이상 나이에 비례하지도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암 진단을 받는 연령대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암 환자 발생 추이를 검색해보면 20대 암 환자가 5년 사이에 무려 26%나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암 치료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할 건데요. 사회자님은 암 치료는 주로 어떤 치료 방법들로 진행되는지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봤습니다. 뭐 수술 치료나 항암 치료 이렇게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암 치료 과정을 보시면 주로 암 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거 방법으로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엔 항암 치료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등 다양한 명칭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항암 치료와 함께 방사선 치료도 암 치료에서는 필수적인데요.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치료법입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 같이 보시죠. 중입자 치료는 부작용도 거의 없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암 환자들에게는 기적의 치료, 꿈의 치료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신 정보들을 뉴스나 기타 정보 매체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과 함께 암보험만큼은 필수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보험 준비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암 진단금으로 초점을 맞추시겠죠.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시면 암 진단금만으로 암 보험을 준비하실 때 분명한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허점이요? 저는 사실 이 암보험은 암 진단금을 좀 충분히 준비를 해두면 이 비용적인 부분이나 뭐 치료 후에 이 경제적인 지출, 생활과 관련된 부분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충당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허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제가 허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자님 말씀처럼 진단금은 암 치료비와 치료받는 동안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들 준비하시는데요. 이미 가입하셨거나 암 보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증권 혹은 가입 제안서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암 진단금 옆에 분명 최초 1회 한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즉, 암 진단금을 최초 진단 받을 시 한 번, 딱 한 번만 지급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 번 찾아온 암은 쉽게 우리 몸에서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머물거나 혹은 여러 번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딱 한 번만 지급되는 진단금으로 이 모든 게 해결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암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제는 진단비뿐만 아니라 다양해진 치료법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 보험을 준비하셔서 진단금과 치료비 특약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의 보장으로 끝나기 때문에요. 뭐 충분한 치료를 받고 또 치료 기간을 좀 안정적으로 영위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진단금과 함께 치료비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 치료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암 치료 과정을 한번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암이라고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대체로 먼저 암 조직을 떼어내는 제거 수술을 합니다. 이때 수술은 전통적인 수술 방법 외에 복강경 수술, 다빈치 로봇 수술 등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복강경 수술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절개를 최대한 적게 하고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다 보니 출혈도 적고 회복 기간도 빠르지만 기존의 수술보다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사의 손떨림, 시력 저하 등의 단점마저도 극복한 다빈치 로봇술이 등장했는데요. 복부에 약 2.5cm의 작은 구멍으로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로봇팔이 의사를 대신해서 수술을 합니다. 절개로 인한 인위적인 오류를 거의 완벽하게 차단한 수술 방법이다 보니 흉터가 거의 없고 출혈은 최소화하고 회복도 빠르지만 고가의 의료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비는 고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이 의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암 치료에 있어서도 정말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수술비에 이어서 항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에게는 암 진단금이라는 그 자체보다 더 두렵고 힘든 것이 항암 치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항암 치료는 세대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1세대 세포 독성 항암, 2세대 표적 항암, 3세대 면역 항암 이렇게 나뉩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세대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주는 화학 항암제로부터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추적해서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설계된 2세대 표적 항암제, 그리고 자체 면역 세포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까지 이미 상용 중에 있습니다. 세대별로 정도가 다른 부작용 등이 있지만 한 번 치료받는 데 수억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고가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큰 장벽도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 항암제가 좀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온 것 같은데요. 지금 항암 안에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작용이 적고 보다 발전된 기술일수록 그만큼 비용적인 부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나머지 하나인 이 방사선 치료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어서 방사선 치료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방사선 치료도 세대별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1세대 방사선 치료는 정의적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가장 원초적인 방사선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는 하나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모두 파괴됨으로써 극심한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2세대로 넘어오면서 방사선 양 조절로 인하여 암 부위와 정상 부위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양의 조절이 가능하게 되면서 선택적으로 가능해지고
치료가 가능해지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종양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회당 100만 원 가량의 비싼 비용이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3세대로 구분되는 양성자 방사선 치료입니다. 양성자 치료법의 강점은 치료 중 방사선이 암세포만을 공격한 뒤 에너지가 소멸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대한 손상이 줄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다시 앞에 잠시 설명드렸던 가장 최신의 중입자 치료 역시 3세대 방사선 치료에 속하는데요. 이 중입자 치료는 현재 활동 중인 암세포를 사멸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까지 모두 없애면서 양성자 치료보다 4배 더 강한 파괴력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획기적인 방사선 치료 방법이지만 이렇게 앞선 치료법이다 보니 상당히 고가의 치료가 요구됩니다. 중입자 치료의 경우 보통 회당 4,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한 번의 치료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10여 회 정도 반복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네, 그렇군요. 이 전문가님께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모두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공통적으로 세대를 거듭할수록 부작용이 적어지지만 비용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환자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그래도 오늘 소개해 주실 암 치료비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암 치료비 보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암 진단금을 최우선으로 준비해 주세요.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포함한 소득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비가 그 모든 과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수술비인데요. 간혹 수술에 앞서 항암 치료를 먼저 선행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암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비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항암 치료인데요. 특히 항암 치료의 경우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은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약제의 반응에 따라서 의사가 치료 플랜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실행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항암제는 모두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와 세대별 방사선 치료 특약을 모두 준비하시고 부가적으로 암 통원비 특약을 준비하시면 빈틈없는 보장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암 진단금과 암 수술비를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더불어서 이 항암 치료비와 방사선 치료비까지 구성을 하면은 공백 없이 암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에 대한 총정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 치료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인데요.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제는 로봇 수술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애고 회복기간은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어 머지않아 일반적인 수술이 될 수 있어 고액의 로봇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 치료 역시 세대를 거듭할수록 암세포만 공격해서 없애거나 내 몸의 면역세포로 암세포를 없애는 신세대 항암 치료 요법이 등장하지만 문제는 비급여 약제가 많아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도 항암제와 동일하게 세대를 거듭해서 등장한 최신 치료법일수록 더 고가의 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치료여서 굉장한 고액의 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가장 최신의 치료법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을 암 진단금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보장의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실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닥치기 전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는 그냥 고정적인 지출로만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걸려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한다면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빈틈없이 준비된 보험은 치료비를 충당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한 치료 과정에 닥칠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암 보험을 빈틈없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험 전문가 오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오지정 전문가님과 함께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암의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고 또 완치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 암을 치료하는 데의 비용이 상당히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진화하고 있지만 이 치료비, 고가의 치료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해 주신 치료비 보험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항암과 방사선 이 두 가지 치료비를 소개를 해주셨고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있지만 이 3세대에 한해서는 가장 최신이지만 그만큼 비용이 높다라는 말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백 없이 암보험을 준비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자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진단금과 수술비 꼭 우선적으로 준비하시고 방금 소개해주신 이 치료비 두 가지 치료비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곁들여서 준비하시면 더욱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요,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 내용은 김혜진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칭찬할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사회자님, 자동차를 구입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자동차 보험일까요? 운전자 보험일까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니까 자동차 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헷갈려 하시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두 보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비슷하게 보이는데 왜 나누는지는 좀 헷갈렸거든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 부분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만 가입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사고를 더 든든히 대비하기 위해 대인배상 투, 자기 신체 사고 및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의 특약들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특약으로는 의무와 임의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 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항목들의 자세한 내용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상황을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자기 군이 운전하다가 주먹이 군의 차를 뒤에서 꿍 박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주먹이 군이 다쳐서 치료를 받도록 보상해주는 것이 대인배상, 주먹이 군의 차가 수리받도록 보상해주는 것이 대물배상.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보자기 군도 치료를 받아야 해요. 사고를 낸 보자기 군이 다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기 신체 사고 및 자동차 상해. 보자기 군은 새 차를 뽑았던 건데 찌그러져서 울면서 수리를 받았어요. 그때 자기 차량 손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보자기 군과 주먹이 군의 자동차 사고가 민사적으로 잘 해결되었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본인 및 차량을 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운전자 보험은 이 자동차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많이 다치거나 법규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 때 등장했던 보자기 군을 데리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보자기 군은 예전에도 자동차 사고를 냈었는데 12대 중과실을 포함한 사고를 냈었어요. 나라에서 그만 법을 어기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 피해자와 민사뿐만 아닌 형사 합의에 대한 합의금, 재판까지 받았대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다행히도 보자기 군은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형사 합의를 원만히 마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떠한 경우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지, 그 결과로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에 명시된 12대 중과실 내용입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2가지 항목의 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날 경우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형사적 합의가 없을 경우에 사고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형사적 책임까지 져주는 게 운전자 보험인 것 같은데요. 민사와 형사 이 부분이 좀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동차 보험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체 어떻게 더 자세하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대 중과실을 포함한 사고 또는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합의 금액이 달라지는데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특약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2억 원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금액만큼 보장이 됩니다. 보장이 상당히 좀 깊게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이 벌금도 내고 형사 재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시 벌금을 납부하고 재판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대인 벌금 3천만 원과 대물 벌금 5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벌금은 대물과 대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물 벌금은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 파손, 가로등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은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벌금형으로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어서 대인 벌금은 3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준비해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운전자 보험 가입의 목적입니다. 네, 이 경미한 사고가 아닌 자동차 사고에서 더욱더 이 운전자 보험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유의사항 같은 건 좀 없을까요? 네, 운전자 보험 준비 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민식이법, 둘째, 6주 미만, 셋째, 선지급입니다. 혹시 사회자님, 첫째로 민식이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좀 사고가 일어난 후에 관련한 것에서 좀 법안이 많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유의할 점은 민식이법 도입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즉 합의금 담보가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식이법 도입 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3천만 원으로 가입돼 있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가입돼 있는 보장이 얼마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도를 2억 원까지 높여서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민식이법 개정 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민식이법 도입 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중복 가입을 통해 2억 원까지 보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료도 1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사실 보장해주는 범위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저렴한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으로 유의할 점인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주 미만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민식이법 도입 전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6주 미만의 진단이 나오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빵원입니다. 6주 미만의 진단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증상이 있어야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받을 확률이 좀 큰지도 궁금한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나면 보통 2주 진단이 나옵니다. 목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하면서 경추, 요추, 염좌 진단을 받으면 6주 미만의 진단인 것입니다. 네, 가장 높은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뭐 설명해 주신 어떤 뭐 목이 아픈 부분, 허리가 아픈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좀 흔히 겪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만큼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비율이 높은 만큼 6주 미만의 사고가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도입 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중대 법규 위반 6주 미만 특약도 함께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를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지급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보험사 약관 개정에 따른 유의할 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부로 개정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상 절차에 관한 사진인데요. 2017년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자기군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보자기군이 형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가지고 있는 현금이 좀 수중에 없다 보면은 좀 급하게 돈을 빌리러 다니거나 합의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2017년 1월부터 약관을 개정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마련해 주지 않아도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먼저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돈을 빌리러 다니지 않아도 운전자 보험에서 선지급으로 보장을 받아서 합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선지급이라니 좀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개정 전인 2017년 이전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2017년 1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17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 설명드린 민식이법과 6주 미만의 내용처럼 보완하거나 점검을 받고 새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전에 설명해 주신 이 보자기군의 예시를 좀 가지고 봤을 때는 운전자 보험을 선지급으로 좀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인 것 같은데 뭐 형사합의금 2억 원과 또 변호사 선임금 뭐 5천만 원 정도를 좀 보장을 해준다면 이 보험료는 좀 높게 책정이 될까요? 보험회사마다 또는 개인용이냐 영업용이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는데 개인용이라면 1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이 부분도 보장 범위가 꽤 넓어 보이는데 그만큼 또 보험료는 좀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한 총정리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칭찬한 보험은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시 혹시 모를 형사적 책임 발생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이미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입 시점과 가입 내용을 확인하신 후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 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은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은 형사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뿐이지 처벌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 점 명시하시고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운전자 보험 칭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전문가님을 통해서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사실 많이 헷갈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이도 확실하게 알아가고 또 운전자 보험에 대한 칭찬할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칭찬받을 보험의 내용들을 좀 쭉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전문가님 한 분 한 분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배가름 전문가님, 혹시 암 보험 혹은 암 치료비 보험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큰 금액의 암 진단비와 더불어 수술비, 항암 치료비 항목을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족력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암 치료비 보험 설명을 해주신 오지정 전문가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 암 진단금과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담보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암 치료비계의 실손이라는 암 주요 치료비가 나와서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에는 정해진 금액만큼 보장해주는 정액형과 사용하는 비용에 따라 구간별로 나누어 보장해주는 비례형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보장이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혜진 전문가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저는 암 진단비 1억 원이랑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준비했습니다. 암 발생 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암 진단비로 생활비를 준비하고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 서울의 암 완치율이 높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함께 동행할 거기 때문에 암 통원비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께 암 보험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봤고 이에 대한 튼튼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점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알아본 이 칭찬받을 보험 세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주신 간병인 보험. 우선 이 안에서는 이 중요성이 점점 더 요즘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과 또 비용을 지원해주는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에 대한 각각 특징과 장단점까지 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했던 암 치료비 보험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좀 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이 암보험 관련해서도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고 완치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기본적으로도 챙겨가시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더 덜어내기 위해서는 치료비에 대한 준비까지 좀 갖추어져야 하고 이 안에서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비를 알아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셨던 운전자 보험 관해서는요. 자동차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의무적으로 일단 가입을 해야 되는데 민사 책임을 지원을 해주고 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 부분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좀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중대 과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짚어봤고 또 운전자 보험 좀 저희가 유의해야 할 점까지 다양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칭찬받을 보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